그동안 이 AI, 인공지능은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런 각각의 개별 법령을 부분적으로 적용받았을 뿐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기준과 법체계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시행되는 AI 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AI 기본법이라고 하면 아마 개념도 딱 잡히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유럽이 먼저 도입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가 첫 번째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일단 이 AI 기본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보고 가보죠. 그러니까 AI를 우리 산업에서도 많이 쓰고 개인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정작 이 AI를 어떤 것을 AI로 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AI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AI 산업에 대해서 어떤 당근들을 가지고 진행책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법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AI 이전에 존재하던 법들로 이렇게 약간 대체적으로 그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것들을 아우르는 법안을 냈다라는 건데 지금 두 번째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다만 일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이 법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걸 2027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의는 유럽연합보다 늦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이죠. 가장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좀 타임라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고 작년 1월입니다. AI 기본법이 바로 공布.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시행령 초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22일에 AI 기본법이 여러분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일명 AI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여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AI 관련된 연구 개발,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상 여러 지원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유럽의 법원이랑 이번에 우리나라의 법안이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유럽의 법안은 규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법안은 규제보다는 AI 산업의 지능, 어떻게 하면 AI 산업을 좀 더 잘 육성할 수 있을까에 엣지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AI의 투명성이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영향 AI라는 개념을 규정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성형 AI 요즘 많이 쓰는데 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는 워터마크를 꼭 붙여서 이게 AI로 생성된 것이다라는 걸 해야 된다. 아니면 딥페이크 문제 이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해외 사업자 규제입니다. 해외 사업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 AI 관련된 산업을 할 때 기존에는 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요. 이게 규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해외 사업자도 조금 이 규제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문화한 부분까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씩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각계 격파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유럽연합의 AI 액트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법과 유럽연합의 법을 이제 두 나라가 현재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규제 같은 경우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그 용어 자체도 위험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위험부터 가장 낮은 위험까지 AI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사전 규제 기반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철학이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서 제한된 위험, 보통 위험, 고위험, 매우 고위험, 여기다가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AI의 전반적인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얘기하게 될 고영향 AI라는 부분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 강도가 EU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강도이고요. 우리나라는 EU보다는 좀 완화된 규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업의 의무 같은 것들도 보면 사실 EU는 먼저 인증받아라. AI 산업을 뭔가 하기 전에 인증받아라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면서 안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받아라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릴 부분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AI 할 때 기존에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외 기업들의 규제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EU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자율이네요. 뭐 네, 거의 맞습니다. 느슨하고 네, 맞습니다. 그냥 할 만큼 해봐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유럽연합은 굉장히 꼼꼼하게 제한을 하고요. 우리는 좀 산업 좀 개선 네. 이런 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번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걸 서비스로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AI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뢰 그리고 안전 이렇게 4개 분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네,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사실은 저희 AI 사용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돼 있는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죠.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요거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사실 작년 말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가 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저작권이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부분이 선사용 후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인정이 됐을 때 우선은 저작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저작권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막 저작권 확인하면서 이용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네.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방지책을 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공공 저작물 개방 확대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공 저작물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일부는 기존에 뭐 변경 금지된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거 이용 금지된다 제한이 많이 있어서 AI에 사용하기 좀 힘든 부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공공 저작물의 개방도를 좀 높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로는 AI 생성물 권리,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어떤 저작물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 주는지에 대한 체제를 좀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AI에 대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보호 대상인지 아니면 누가 권리를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피지컬 AI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 AI를 어떻게 제조업 같은 데 갖다 붙일 수 있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산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 너무 환경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함으로써 향후에 제조업에서 AI를 갖다가 쓸 때 조금 더 데이터 학습 같은 것들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술 개발 부분 봤고요. AI 기본법에 담긴 이제 두 번째가 서비스 활용에 대한 겁니다. 우리 피지컬 AI 로봇도 이야기했지만 그 로봇 머리 이제 AI 들어가 있으니까 뭐 쓰려면 이거 로봇 서비스잖아요. 네. AI 서비스. 자율주행도요, 여러분. 이게 AI로 가게 됩니다. 교수님, 진짜 서비스 활용 분야도 복잡합니다. 그 자율주행은 우리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기존에는 노선 단위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야라고 해줬는데 요거를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실증구역,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면서요. 이거를 도시 규모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면 광주 안에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운영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한된 노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보다 실제로 그 도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학습시킬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로봇도 방금 전에 저희 피지컬 AI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냥 기계류에 저희가 적용하는 그런 규제들을 그대로 네. 로봇이나 피지컬 AI에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제를 현실화하면서 AI의 맞춤형 규제 같은 것들로 한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안전 인증 평가 항목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통합해서 AI 맞춤형 규제로 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피지컬 AI에 미치는 영향들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I 기본법의 인프라 부분은 뭐 이거겠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고 뭐 물도 많이 필요하고 뭐 냉각수부터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규제를 풀어주나요? 뭐 더 합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두 가지 정도의 규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비의 0.5에서 0.7%를 미술품에 써야 되고요. 예. 그 저희 그럼 AI 데이터 센터도 미술품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건축물이니까 예. 미술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실 면적 3,000제곱미터당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이랑 굉장히 다른 게요. 소수의 허락된 직원들만 출입하는 거고요. 주로 전산 장비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미술품을 똑같이 놔야 되고 여기다가 똑같이 엘리베이터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데이터 센터 맞춤형 규제로 가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인허가 절차도 조금 단축해주고 그리고 지역별로 이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필요한 규제 같은 것들도 조금 완화해서 맞춤형으로 가주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전력 얘기도 하셨지만 네, 전력 중요해요. 에너지 사용이나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이제 협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쪽으로 아까 저희가 이번에 AI 기본법 나온 게 규제보다는 육성, 지능 쪽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 그리고 AI 기본법의 마지막 항목이 실외 안전입니다. 고영향 AI 기준 정립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 딥페이크 문제, 이게 큰 사회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기는 살짝 좀 규제라든가 이 제한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규제 쪽에 방점이 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해주신 고영향 AI인데요. 사실 이 고영향 AI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조금 아직도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오작동 시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영향 AI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고 나면 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기반 질병 진단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게 잘못 오진됐을 때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금전적으로 봤을 때 AI 기반으로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영향 AI라고 하는 분야를 분류하고 그 안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AI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책임도 좀 부과하는 것 같아요. 책임과 의무도 함께 좀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좀 들어보니까 이 AI 기본법 우리는 22일 시행이 되죠. 우리 뭐 테크 기업들은 여길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가령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해외 글로벌 빅테크도 우리 땅에서 우리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사실은 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우선은 해외 빅테크 기업 중에 이 AI 기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기업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우리나라 AI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첫째로는 글로벌 매출이 전년도에 1조 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아니면 국내 AI 서비스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국내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되더라도 우리나라 AI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이 되고요. 그렇게 적용받는 외국 기업이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 정확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픈 AI랑 구글 구글이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의무를 만족해야 되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국내에서 누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누구를 우리 정부가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한국, 유럽연합, 미국의 이 관련한 규정법 적용을 이제 비교를 해 봤는데 AI 산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미국 규정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AI 이번에 기본법 나오면서 우리 스타트업 업계는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될 점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일일이 대응해야 좀 힘들 신경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작은 기업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화해달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영향 AI라고 하는 게 아직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명확한 기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완법 뭐 할까요? 보완할 점들 몇 개 더 본다면 그런 기준들이요. 네, 그런 기준들을 보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제로 인해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들을 운영해 가면서 규제 강도를 좀 조정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글로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규제를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공조 같은 부분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차 또 이렇게 글로벌 공조도 담는 규정 보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